과학의 달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주민피플에서는 과학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다양한 과학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정부 R&D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7월 취임 이후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 연구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생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연구재단은 주로 대학에서 하는 연구, 인문사회에서 이공 분야에 이르는 모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예. 정부, 말씀하신 대로 정부 R&D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집행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5조 7천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 이사장님 취임 열흘 만에 터진 부실학회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당시 연구재단에서 빠르게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현재 이 부분의 어떤 징계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게 그 부실학회는 그 상업성 학술 단체들이 거칠에만 번드름하게 학회를 조직하고 연구자들을 속이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네, 모르고 속아 넘어간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지만 그 고의로 부실학회에 참석하고 이용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실학회 참여자에 대한 조사는 직무윤리를 위반했는지 아니면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이 없는지 아니면 또 연구비를 부당 지팡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제재와 징계가 행해집니다. 직무윤리하고 연구 부정에 관한 부분은 그 참가자들의 소속기관에서 조사해서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그 부실학회를 정부 연구비로 참석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출장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은 그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로 부실학회에 참가한 그 연구자들에 대해서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600여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타당성을 점검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과기정통부의 그 연구윤리 점검단에서 최종 심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출장비를 회수한다던가 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겁니다. 예, 뭐 사실 논문 표절이나 저작 끼워넣기, 뭐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부실학회 참석 문제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일입니다. 앞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연구자들이 모르고 부실학회에 참석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들이 왜 부실학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왜 부실학회에 참석하게 될까 하는 그 원인을 보면은 크게 그 연구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요인을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그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손쉽게 연구 실적을 쌓는 그 수단으로 해외 학회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는 그 기존의 출판 문화를 개방하려는 오픈 액세스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1990년대부터 후반부터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거를 악용하면서 그 상업화된 그런 약탈적인 학술 출판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동료 평가를 하지도 않고 그냥 고액의 그 논문 게재료만 챙겨서 이 연구자들을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초보 연구자들이든지 아니면 쉽게 업적을 내고 싶은 그런 연구자들이 이런 부실 학술단체의 그 상업적 술수에 휘말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은 부실학회인지 모르고 참석할 수가 있는데 2번 이상 참가했다면 아마도 알면서도 고의로 참가했을 그런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승진과 고용을 위해서 이력서에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또는 뭐 학술 활동보다는 해외여행에 더 관심을 가진다거나 하여튼 그런 여러 이유로 부실학회하고 공생관계를 맺는 걸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부실학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사장님을 황우석 사태 당시에
논문 조작을 밝혔던 연구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서울대 연구처장으로 계셨죠. 네. 자, 이사장님을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윤리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자,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게 윤리라는 게 결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 윤리라는 것도 연구자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통상 그 책임 있는 연구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 영어로는 responsible research라고 하는 그런 학술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네. 연구를 진실되게 수행하고 또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이루고 또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연구윤리라는 게 결국은 그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가 연구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윤리를 높이려면 그 연구자 개개인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학계라든가 연구계가 모두 이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네. 그 윤리 강령을 생활화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구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강한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이드북도 만들고요. 네. 교육 자료도 배포하고 또 연구윤리 위반 사례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그 재단의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연구윤리 관련된 정책 그리고 연구윤리를 확산하는 그런 주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네. 예, 네. 이처럼 뭐 각종 노력을 하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연구윤리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올해부터는 ICT 분야 R&D 기관이 연구재단에 통합이 되면서 조직 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예. 자, 이처럼 통합 운영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네, 이게 작년 8월에 열린 그 혁신성장 관계 그 장관 회의에서 그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을 부처별로 하나 이내로 하는 그런 효율화 방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그 과기정통부 산하의 그 정보통신 그 분야의 그 연구개발 관리 조직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있는데요. 그 평가원이 올해 1월부터 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통합이죠. 그래서 한국 그 연구재단은 이 부설기관인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서로 또 시너지, 부속기관이 된 시너지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연구 과제, 우수한 과제를 찾아서 그걸 응용과 개발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후속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아니면 같이 그 공동으로 R&D를 기획을 하거나 연구관리를 협력한다는 등 그런 종류의 서로 시너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구재단이 통합 운영되기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09년부터 여러 재단을 통합해서 아우르는 분야도 그만큼 넓어졌는데요. 네. 각 기관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또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과학기술국제협력재단 그 세 기관이 2009년에 통합해서 큰 기관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그 학술과 연구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서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와 그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을 위탁 집행하면서 그 전문대학에서부터 연구 중심 대학에 이르기까지 4만 명이 넘는 연구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와 대학 등 연구기관 또 연구자들 사이에 정말 저희가 그 소통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그 R&D 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에 바탕에서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들하고는 공감하고 네. 또 국민께는 감동을 드리고 또 정부에는 신뢰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이 창의적인 연구들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네. 또 연구자들이 그 책임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풍토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성과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서 그 국민들이 연구 성과에 공감을 하고 네. 또 국민들의 삶 속에서 그 연구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구재단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예. 사실은 통합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10년간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현재 여러 관련자들과 또 직원들과 함께 네. 그 의견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국내 연구 지원 기관을 선도했던 기관의 위상이었지만 예. 여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연구 지원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그동안 뭐 여성 연구자, 지역 연구자 그리고 생애자 연구자와 같은 어떤 새로운 연구과제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네. 자 올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연구과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몇 가지 새로운 연구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공계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는 처음에 발령을 받은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실 정착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생애 첫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끊어져서 연구가 단절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망으로 제도약 연구라는 걸 시행을 올해 처음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용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서 그 여성과학자 선정 목표제를 주요 사업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특화된 우수 연구센터를 신설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비전임 교원, 요즘 시간 강사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그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창의 도전 연구 이런 것들을 올해 새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도 이제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 소외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할 거고요. 네. 또 중견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기 지원 기간을 많이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 재단 이사장님 이시기 이전에 오랫동안 연구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자, 현장 연구자로서 그 연구재단의 역할, 연구재단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임기가 2년 좀 넘게 남았죠. 네. 자, 그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 생각에 그 연구재단이 단순히 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위탁 집행하고 그 연구비 관리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서 네. 벗어나서 그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생태계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 연구하고 그 응용 연구를 다 포괄해서 그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과 문화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재단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강조하신 자율성과 창의성, 연구윤리 환경에서 우선이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은 모두 연구윤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사장님 임기 중에 좀 강도 높은 시스템이 마련되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정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